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장 비디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구려 초기 기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주몽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건국지, 그 다음에 이 일월지자 하백지소는 이 중국 신화인가? 그 다음에 이 삼국지 후한서가 말하는 요동의 위치,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영토 확장, 태백산이나 옥저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시절 신라와 관련된 낭랑, 사만, 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구려 유리왕의 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몽의 이 탄생 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단군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주몽이 고구려 건국은 기원전 37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부여왕 헤브루가 자식이 없어 제사를 지냈다가 그가 탄 말이 곤년에 다다르자 말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곳에 금색 개구리 모양의 어린이가 있어서 데리고 가 길렀다. 자, 이름은 금하라 하고 그를 태자로 삼았다. 헤브루는 동부여를 세우고 그 아들 금하가 왕위를 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단군 고기에 의하면 기원전 120년에 고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단군 고구려 시절 우거왕을 대비하는데 위만조선의 우거 그를 대비하는데 이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구려 후에 봉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87년에 보면 고두막한이 의병장으로 나타나서 이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를 저지하죠. 그래서 이 후기 북부여를 창설합니다. 자, 후에 해모수의 손인 헤브르는 전기 북부여를 계승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창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이 삼국유사에 의하면 해모수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난다. 여자에게 물으니 저는 하백의 딸이요. 이름은 유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셋이 나갔죠. 그 다음에 유아는 둘째가 됩니다. 자,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합니다.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안으로 꿰어 사통하고는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이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유화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해모수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삼국유사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군이 하백의 딸과 관계를 해서 부를 낳고 또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해서 주몽을 낳았다. 이래서 이들이 이복 형제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복 형제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몽이 아버지를 다시 말해서 유화 부인과 관계를 한 사람은 해무수라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해무수가 이 주몽이 아버지인지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한단고기에 의하면 주몽의 아버지가 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한단고기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단군고기 가서본부여,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 두 가지 차서로 되어 있는데 가서본부여를 보면 시조 해부로 제비 39년 기사에 의하면 기원전 79년 하백녀 유화부인이 나들이를 갔는데 부여의 황손 고모수가 유혹하더니 해모수가 아니라 고모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강제로 압록강변의 어떤 집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여버리고는 고모수는 승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유화의 부모는 유화가 무모하게 고모수를 따라갔음을 책망하여 마침내 구석방에 딸을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고모수는 본명이 불리제라 한다. 그 다음에 이 불리제는 고진이 손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서
유화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해모수가 아니고 고모수라 나옵니다. 이 고모수는 다른 말로 불리지. 그 다음에 이 고모수는 고진이 손자라고 합니다. 자, 태백일사를 보면 고리군이 왕 고진이 해무수의 아들이라 하고요. 옥조 불리지, 다시 말해서 이 고모수는 고진이 손자라고 합니다. 자, 모두 도적 위만을 토벌한 공을 세워서 봉함을 받은 바라. 자, 그래서 이 고모수 또는 불리지 또는 옥조 불리지는 일찍이 서쪽 압록강변을 지나다가 하백녀 유화를 만나죠. 그래서 그녀를 받아들여 고주몽을 낳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기원전 79년이 해당됩니다. 자, 불리지가 죽으니 유화는 아들 주몽을 데리고 웅심산으로 돌아왔으니 지금의 설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몽은 후에 성장하여 가서본으로 가고요. 거기서 관가에 뽑혀 말지기로 임명이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관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오리, 마리, 협보와 함께 도망하여 졸본으로 옵니다. 자, 이때 부여왕은 후사가 없다. 이렇게 태백일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주몽은 마침내 부여의 사위가 돼서 대통을 이으니 시조를 고구려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유화 부인과 사통한 사람을 해무수라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주몽이 아버지를 해무수라 얘기를 하는데, 한단고기에는 해무수의 둘째 아들이 고진, 고진의 손자가 고모수 또는 옥조 불리지, 그 다음에 이 고모수가 유화 부인과 사통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주몽, 주몽이 고구려를 창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아니라 고모수가 되는 거죠. 또는 옥조우 불리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주몽의 아버지를 해모수라 설정을 함으로써 어떤 그 혈통관계의 중요성을 대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고구려의 건국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후에 자, 유화가 임신을 하죠. 그때 이 금화가 이 유화 부인을 발견해서 방에다 가두었는데 해가 비추니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알 하나를 낳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다. 자, 왕이 알을 버려 개, 돼지에 주었으나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고 나중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이 알을 쪼개려고 했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골다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이는 겨우 7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과 화살을 잘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요. 한단국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삼국사기를 보면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이 주몽은 같이 놀았지만 주몽이 재주, 능력이 굉장히 월출하여 그 금화의 아들인 대소는 이 주몽이 너무 똑똑하니까 훗날 후환이 있을까 하니 제거하시죠 하고 아버지한테 권유를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왕은 듣지 않고 말을 한번 길러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몽이 날쌘 말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둔한 말에게는 잘 먹여 살찌게 해서 이 금화가 판단을 잘 못하게 이 말을 기르게 되죠. 그래서 살찐 말은 왕이 갖게 되고 여인 말은 주몽이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인 말은 더 날쌘 말이죠. 살찐 말은 상대적으로 둔한 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사냥을 하게 됐을 때 주몽은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적은 화살수에 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짐승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왕자들은 이를 시기해서 주몽을 죽이려 합니다. 자, 주몽이 어머니가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자, 이 나라에 있으면 후환이 생길 것이니 이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에게 떠나게 명령을 하죠. 자, 이때 주몽은 오위, 마리, 혁보 세 친구와 함께 도망가는데 물을 만납니다. 이게 엄사수라는 물이고요. 자, 이때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몽은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그래서 오늘 도망가는데 추격자들이 따라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하니 이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고 주몽은 쉽게 건너오고 그 이후에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지면서 추격하던 이 말탄자들은 물을 건널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단군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어디에 이르느냐? 졸본천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은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자, 도읍을 이곳에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지만 이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은 고구려, 그 다음에 고를 성씨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되는 거죠. 자, 이때의 나이가 22세, 그 다음에 기원전 37년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의하면 해모수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모수 또는 옥조 불리지는 유화를 만난 곳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 태백일사에 의하면 서쪽 압록강변, 그 다음에 유화를 데려간 곳이 웅심산 아래 압록강, 주몽이 태어난 곳은 웅심산이 되고요. 주몽이 성장하여 간 곳은 가서번, 후에 도망 나와서 어디를 거치냐? 엄사소를 거쳐서 졸본촌에 도착해서 비류소에서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가 있고요. 옥조 불리지가 유화 부인을 만나 주몽을 낳게 된 지역, 그 다음에 주몽은 동부여로 갔고요. 후에 왕자, 대소들에게 시기를 받아 도망을 오는데 엄리소를 거쳐 도착한 것은 졸본부여가 되는 거죠. 졸본촌에 도착해서 비류스과의 나라를 건국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기원전 37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무제가 7대라면 표원 황제 때는 11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1월지자 하백지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르총,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됐고요. 천재의 아들 대신에 1월지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백지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문에 의하면 천재지자 모하백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지자는 1월지자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지자는 이 해와 달을 의미하고 해와 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백지손은 하백의 손, 이 하백은 물의 신이라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고 5호분을 가보면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시게 되면 이 태호 복희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이 태호가 머리 위에 해를 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복희가 있는데 이 복희의 머리 위에 달을 이고 있고요. 그 안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자, 이 태호 복희는 신시시대의 신을 말하는 사람이고 이 좌우 동체로 묘사가 됩니다. 자, 당시는 역사서에 의하면 이 사람을 종류별로 얘기를 하는데 천인, 지인, 선인, 현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아마도 태호복희 씨는 지인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영어로 man이 있고요. mankind. 그 다음에 human being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 명칭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man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이브, 성경에 의하면 이 하느님이 창시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후에 선악과에서 원죄를 받은 사람을 man이라 하고 그 이후에 네피림이라 해서 하늘의 아들이 땅의 여자와 결혼해서 난 사람을 mankind라 합니다. human은 휴머노이드한, 그래서 노아 때 선택받은 자들,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800년, 900년을 살고 지금 휴먼 빙은 120세까지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워먼하게 되면 태아를 가질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을 워먼이라 이렇게 하고 자 이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 3조고는요. 자 다리가 3개인 까마귀가 햇빛에 보이고 자 두꺼비는 달에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삼조고와 두꺼비는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삼조고와 두꺼비와 관련된 신화는 이런 신화를 중국 신화로 학교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와 항아에 관한 동화가 있는데 이는 이 중추절이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국인들은 자, 이 본인들이 그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옛날 옛적에 10개의 태양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를 그을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워서 난리를 치죠. 이때 궁사 예씨는 9개의 태양을 쏴서 떨어뜨리고 그 하나의 태양만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 의하면 9개의 태양은 땅에 떨어지고요. 떨어진 태양을 보니 그곳에는 다리가 3개인 까마귀로 변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호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태양 안에는 까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의 안에는 항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설 신화전에 의하면 하백은 물의 신인데 자, 그는 이 신의 제물로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제물로 바칩니다. 젊은 여성이 신의 제물로 바칠 운명에 정해집니다. 이때 여자의 이름은 복비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태호 복귀의 딸이라 합니다. 이 복비는 하백과 결혼을 해서 딸을 셋을 낳는데 그중 둘째가 유화라고 합니다. 자, 유화는 주몽의 어머니죠.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이 하백의 아내인 복비는요. 항아의 남편 궁사 예와 몰래 만납니다. 그래서 이 복비는 하백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륜에 빠집니다. 자, 하백은 그들이 부정행위를 알고 예와 맞서 싸우는데 예는 그 화살을 잘 쏘기 때문에 이 하백은 예가 쏜 화살을 맞고 한쪽 눈을 잃습니다. 자, 이후에 이 예는 서왕모한테 가서 불사약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서왕모는 예에게서 하나 남은 불사약을 줍니다. 자, 화가 난 항아는 이 예의 약을 훔치고 어디로 가느냐? 달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약을 먹고 그녀는 두꺼비로 변하고 변화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중국 신화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 신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요, 고구려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삼조고와 두꺼비는 고구려 벽화에 있고 고구려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백은 주몽의 외손이 되고요. 유화부인의 엄마 복비는 주몽의 외가 쪽 혈연 관계가 됩니다. 자, 하백은 주몽의 외할아버지가 되고 유화부인의 엄마가 복비, 복비의 그 위는 복희, 태호 복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태호 복희와 하백에 관련된 신화는 주몽의 조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몽이 이 선조에 해당되는 이 신화는 중국게 아니라 한국 신화로 소개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 주몽에 관한 기록 중에 천재지자, 하백지손, 여하백, 여랑 이런 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유화부인 또는 복비 또는 이 하백에 관련된 내용은 이 주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몽이 선조를 나타낸다면 주몽이 선조에 해당되는 신화는 이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신화가 아니라 한국 신화로 설명해야 옳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 역사 일부로 수정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고구려 이 초기의 위치를 통해서 요동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계에는
고구려의 초기 수도는 지반이고요. 그 이후에 환도성, 그 다음에 평양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자, 위치를 이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이 한국학계가 말하는 요동과 한국학계가 말하는 요소는 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이 요동, 서쪽이 요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동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면은요.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오는 이 고구려의 위치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요동의 동쪽 천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고구려는 어디 있느냐?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고구려의 수도, 이 지반 지역으로부터 서쪽 천리를 가면 그 지역이 요동이라고 후한서와 삼국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동의 동쪽 천리가 고구려이고 그곳에 수도가 있다. 자, 그러면은 학계가 말하는 요소는 후한서 삼국지가 말하는 요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한서나 이 삼국지 요동은 한국학계가 말하는 요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계가 말하는 요동의 위치가 정답인지 아니면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말하는 요동의 위치가 정확한 건지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걸까요? 자,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요동은 요하 문명의 동쪽입니다. 자, 요하 문명의 중심은 적봉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이제는 이 난하 지역이나 또는 심양, 요양 지역에도 있지만 적봉 조양에 있는 지역이 이 요하 문명이고 요하 문명은 이 요하강 상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요동은 이 적봉 지역이 됩니다. 자, 이 요동 지역으로부터 천리 동쪽에 있는 지역이 고구려 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는 크게 이 요하 하류가 있고 요하 상류가 있는데 요하 하류에서 보는 이 동쪽과 서쪽을 요동, 요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하의 동쪽은 학계에서 말하는 요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요하는 요하강 상류를 의미하고 그쪽의 동쪽을 요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 고대사를 이해할 때는 요동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정확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학계에서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부 단편적인 근거로 요하 요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고대사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부족된 면이 많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사설을 쭉 읽다 보면 1세기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화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같은 경우서 베스비우스 그 화산 폭발도 1세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보면은 탈해 시절에도 이 화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말에는 전세적으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사서에 의하면 산이 40개의 산이 붕괴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마로 인해서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요하강이 요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3세기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추위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 북방지대의 초원지대는 다 드라이해서 말라지고요. 그래서 이들은 초지 지역을 찾아서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호 16국이 북방에서 이제 내려오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요동 개념이 요하 하류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바라보는 또 요하는 또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후한서 삼국지가 말하는 이 요동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그 요동의 위치로 인해서 고구려의 건국지가 어디인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구려의 확장에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자, 주몽이 건국을 했고 사방에서 두꺼워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불하게 있기 때문에 친인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하고 굴복하여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합니다. 그 나라에는 송량이라는 왕이 있고요. 나와서 보고서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자, 그런데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주몽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천재 아들로서 모처에서 와서 도읍을 하였습니다. 자, 송량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이곳에서 왕을 하였는데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주몽은 그 말을 분하게 여겨서 말다툼을 하고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누었는데 이 송량이 이 주몽이 화살 솜씨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원전 36년에는 송량이 나라를 들어 항복했고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량을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일단 이 비류수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 이 고구려 분기에 보면 신작이 모인다, 신작들이 궁궐등에 모여든다, 또는 난세가 왕대에 모여든다, 이러한 기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기사들은 새들에 관련된 기록들인데 개인적으로 이 새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 다시 얘기해서 저 멀리 그 스키토 시베리아 쪽,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터키, 투르크계 뭐 이런 쪽에서 모여들어서 이 나라가 점점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비류국을 확보를 한 이후에 왕은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해서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치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고 북옥조, 부의염에게 명해서 북옥조를 정벌하고 멸망시켜서 그 땅을 또 성읍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태백산 동남쪽과 북옥조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면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가 나오고 비류국을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에 행인국 북옥조까지 접수를 하는데 이 행인국에 보면 기원전 37년, 32년에는 그 태백산 동남쪽 또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창업한 그 위치는 태백산 근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기원 후 138년, 300년 기사에 의하면 이 신라분기에 태백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신라가 태백산까지 진출했다라는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기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옥조를 고구려가 복속했다고 하는데 옥조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면 이 옥조는 그 뜻을 보면 물을 대다, 그 다음에 막을 젓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옥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저수지와 같은 형태의 지역이 옥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구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글 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심양 지역이 보이는데 심양 동쪽 산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저수지 형태와 같은 지역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요양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요양 지역 동쪽에도 저수지와 같은 형태의 지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저수지 형태의 그런 지형이 보이는데 이런 지형이 옥조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또는 근접한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옥조, 동옥조, 남옥조는 다 이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옥조에 관한 기록은 북옥조, 동옥조, 남옥조가 나오는데
초창기에 고구려는 부곡조를 정벌하죠. 그 다음에 신라분기에도 동옥조 기록이 기원전 5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옥조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말하기를 저희 왕께서 남쪽 한에서 성인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기에 신으로 와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남쪽 한에서 성인이 나셨다. 이 말은 이 진안 지역을 얘기하고요. 진안 지역의 그 박혁거세가 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동옥조의 왕은 진안의 이 박혁거세한테 인사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옥조와 박혁거세의 이 신라, 다시 얘기해서 서라벌은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후에 또 동옥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고구려 태조왕 56년조에 보면, 자, 태조는 동옥조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쌓았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이 동옥조의 영토 기록은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옥조의 위치는 이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동옥조가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다다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옥조 위쪽에는 부여, 부루, 음루, 부여, 남쪽으로는 예맥, 그 다음에 모양은 동서로는 작고 남북으로는 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옥조 북쪽에는 음루, 부여, 동옥조 동쪽에는 큰 바다에 다다른다. 동옥조에는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옥조 남쪽에는 예맥, 그러니까 예의 서쪽에는 낙랑이 있고 예의 남쪽에는 진안과 접해 있다라고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로 잡고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도 동옥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옥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남옥조는 초기 기원 후 25년 백제봉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남옥조의 구파해 등 20여 가가 부양으로 와서 기순하니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안치하였다. 그 후에 기원 후 246년에는 위의 광구검이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고구려 왕 동천왕은 남옥조로 달아나 중령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기록이 나오고 결국에는 광구검이 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낙랑으로부터 퇴각하고, 그래서 이 동천왕 시기에 남옥조까지 위치를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옥조에 관한 기록은 북옥조, 동옥조, 남옥조가 있고, 그래서 북옥조는 동명한 시절, 동옥조는 태조왕 시절, 남옥조는 동초왕 시절에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 역사학에 의하면 고구려의 위치를 이 한반도로 밀어넣죠. 그 이유는 초기 기록 중 한사군에 의해서 조선이 멸망하고 멸망된 조선위에 한사군이 설치된 데 그 중에 하나가 낙랑. 이 낙랑은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이라고 하다 보니 낙랑의 위에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동쪽에 옥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낙랑의 동쪽에는 예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옥조, 동옥조, 남옥조인데 이 동옥조는 이 한반도에다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라는 기록이 있죠.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예라고 하는데 동쪽에 치우치다 보니 이 동해라고 슬쩍 국가명을 바꿔서 이곳에 강원도 지역에다가 동해를 그려 넣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한사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한사군이 실체가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본인들이 이 식민 시절, 이 한국은 중국의 식민 시대, 일본의 식민 시대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논리 체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을 낙랑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설명은 이렇게
한반도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증주의를 표방하는 이 한국 역사학이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도 없는 한국 역사 교과서에 기재하고 모든 국민은 그것을 암기하고 평생 기억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구려 초기 시절에 신라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신라는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이 기원전 28년, 기원전 20년, 기원전 19년 낭랑과 마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기원전 28년도 신라분기 박혁거스의 기사에 이 낭랑이 침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낭랑인들이 병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다. 신라로 침략했다. 그죠? 자, 변경 사람들이 밤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곡식도 한 대에 쌓아 들판에 널린 것을 보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곳의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가히 도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군사를 몰래내어 습격하는 것은 도적이나 다를 바 없으니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병사를 물려서 돌아갔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역사학계가 말하는 이 낭랑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 이 당시에 이 신라는 한반도 남동부 경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낭랑과 이 경주와의 거리는 1000리가 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리를 넘게 이 낭랑인들이 신라를 침입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천리길을 걸어옵니다. 자, 와서 봤더니 이 공격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고 1000리가 넘는 길을 또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역사학에서 말하는 이 낭랑의 위치나 이 경주 신라의 위치가 만일 그렇다 하면 이 기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낭랑과 경주의 위치는 당시에 그 지역이 한반도 북부 또는 한반도 남동부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 후에 기원전 24년에 보면 어머니, 이 고구려의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이 동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여의 왕인 이 금화가 그 유화 부인을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그러니 고구려의 주몽은 부여에게 고맙다는 답례로 토산물을 주어 보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화 부인이 죽은 후에는 이 금화 왕과 그 아들 대소가 부여의 왕이 되는데 그 후에 고구려와 이 동부여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낭랑과 사로국을 만들었던 이 신라 박혁거세는 이 진한육부를 기초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이 낭랑은 신라와 상당히 그 인접한 곳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며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 박혁거세의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하 지역에 사로국이 있고 그 주변에 낭랑이 있다고 설명해야 더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기원전 20년에 호공이 마한으로 간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진한, 변한, 마한, 그 다음에 이 낭랑 외의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기원전 20년 2월에 이 호공이 이 마한을 방문하게 합니다. 이 호공은 후에 보면 이 외인이라 하고 외인이 이 박혁거세의 사신의 이 지위 정도가 되겠죠. 이 호공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마한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한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자, 호공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 진한과 변한이 전에는 우리 속국이었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4대의 예에 맞지 않게 이 공물을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죠. 자, 그리고 이 진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마한이 동쪽의 위치에 진나라에서 건너온 많은 노역인들,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내가 땅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이 너희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이러면서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자, 꾸짖게 됩니다. 자, 이때 후공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이 사로국을 얘기하죠. 두 성인이 나라를 열고 이 말은 박혁거세와 안령부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안의 유민이나 변한, 그다음에 이 낭낭, 외인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혁거세는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 마한 왕한테 가서 예를 지키라고 저를 보냈는데 이 마한 대왕님은 왜 저한테 화를 내시고 겁박을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죠. 자, 그러니 마한 왕은 굉장히 분해서 이 호공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좌우 신하는 그렇지 못하게 권유를 하고 호공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국에 대한 그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한 변한 진화는 상당히 강했었고 과거에 그 이후에 이 진화는 박혁거세로 인해서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박혁거세의 서라볼 나라를 굉장히 존경하는 위치에까지 다다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한 왕은 과거를 생각해서 조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원전 19년에는 마한의 왕이 죽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혹자가 왕에게 설득하기를 서한의 왕이 지난번 우리 사신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넉넉히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박혁거세는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삼는 것은 어질지 않다라고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이러하였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해야 할 것은 이 마한 왕이 죽었는데 그 지역을 서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동한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 기사는 일본서기에 나오는데요. 자, 기원전 405년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아화왕이라 하는데 이 아화왕은 아신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아신왕이 즉위를 했는데 자, 일본 외한테 무례하였다라고 하여 일본에서는 침입을 하죠. 그 침입한 지역 중에 마지막 땅을 동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의 순서로 전에는 나라가 위치했는데 그 위치를 이 마한 지역을 서한 또는 진한 지역을 동한 지역으로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한, 한나라가 이 진한 또는 이 동한 나라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구려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백제의 건국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